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잘들 지내고 계신 거죠?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서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아주 많이 힘들고 괴로웠던 저의 지난 일에 대해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어서예요. 고아 출신으로 힘들게 자라면서 나쁜 짓 한 번 한 적 없이 착하게 살았을 뿐인데 어쩜 그런 제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늘에 대고 원망도 많이 했던 일이 있었답니다.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고아 출신이에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원장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아주 어릴 때 고아원 앞에 누군가 저를 데려다 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명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 선택이 가능했더라면 이런 비참한 운명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제 처지가 그렇다 보니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자랐던 것 같아요. 먼저 나서서 발표를 하지도 않았고 선생님이 물어보는 말에도 적극적인 대답을 하지는 못했었답니다. 그냥 고아라는 꼬리표 때문에 항상 제 자신이 작아졌었다고 생각해요. 어린 마음에도 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을 부러워했었으니까요. 학교 친구들이 만약 저라는 사람에 대해 기억하느냐고 물으면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아이로 자랐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고아원 선배가 혼자 사는 곳에 가서 살면서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갓 20살이 되어 남들은 대학도 가고 부모님과 쇼핑도 가면서 성인이 된 것을 축하받고 있을 때 저는 무조건 단 한 푼이라도 저축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어서 빨리 돈을 모아 혼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선배의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선배는 그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저 때문에 아주 많이 불편해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정말 저 언제 내보낼 건데? 야, 우리가 집에서 마음대로 데이트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있는 게 말이나 되냐? 어? 아유, 그래도 어떡해. 같이 고아원에서 자란 동생이고 당장 오갈 곳도 없는 앤데 여기서 나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래도 그렇지. 여기는 우리만의 공간이잖아. 그럼 우리가 집 놔두고 어디 모텔이라도 잡아야 되냐?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상황 봐서 내보낼 테니까 조금만 참아, 자기야. 제가 화장실에 잠시 간 사이에 고아원 선배와 그 남친이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얼른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던 것이죠. 그때부터 선배의 눈치를 엄청 보면서 최대한 남친이 그 집에 놀러 왔을 때는 집에서 나가서 안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고 단돈 10,000원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하루는 찜질방에 가서 자고 들어오면서 선배한테는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 거짓말까지 했었다니까요. 안 그래도 고아원에 살면서 눈칫밥에 이골이 났었는데 이곳에서까지 눈치를 보며 사니 제 인생이 조금은 허탈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을 받나 싶고 속이 너무 답답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시간을 겪었기에 어쩌면 돈을 더 빨리 모아서 독립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만약 선배가 너무 편안하게 저를 대해주었다면 흥청망청 돈을 더 썼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눈치 보며 겨우겨우 얹혀 살다가 저만의 집을 얻게 되었고 공장에 다니며 열심히 삶을 살았답니다. 2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무언가 기술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미용사 자격증도 틈틈이 준비를 했고 결국 미용사 시험도 합격하게 되었죠. 공장을 다니며 밤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 많이 힘들어서 2번이나 시험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뭔가 특별한 나만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제 마음속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돈도 모으고 기술도 따고 그리고 저만의 작은 집도 생기니 저는 이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밥을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고 하나하나 가전제품이며 가구를 채워 넣는 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제게 한 남자가 생겼어요.
고아원에 있을 때 같이 자라면서 친구처럼 잠깐 만났던 사람 이후로 처음으로 제게 남자가 생긴 것이죠. 성인이 된 이후 돈 벌고 하느라 바빠서 만날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연애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가 다니던 공장의 건물주 아들이었어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잠깐 쉬면서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공장에 다니면서 그 사람을 아주 가끔 마주치긴 했지만 지나가면서 인사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는 않고 지냈는데 공장의 팀장님에게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기 홍진 씨, 누가 홍진 씨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데? 네? 저요? 저를 누가요? 이 공장 건물주 아들인데 그 홍진 씨를 몇 번 봤나 봐. 그 자기 스타일이라고 소개시켜 달라고 하더라고. 완전 땡 잡았지 뭐야. 홍진 씨가 뭐 남자 홀리는 그런 매력 같은 게 있나 봐. 아무튼 내가 그래서 말 전해주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있냐고 물어보라는데 어째? 뭐 나갈 거지? 어떻게 굴러온 호박인데 꼭 나가야지. 아, 저는 그분을 잘 모르기도 하고 아직 누구를 소개받고 그런 게 좀 그래서. 아이, 무슨 소리야 그게? 홍진 씨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남들은 그런 사람 소개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 말이지. 어떻게 들어온 기회인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남자가 뭐 별건 줄 알아? 다 똑같아 다. 그 중에서 돈 많은 놈 만나는 게 최고인 거요. 알겠어? 네? 돈 많은 놈이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어이구 그런 말 하지 마. 평생을 돈 모은다고 이런 건물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살아보면 별것도 없는 게 인생이야. 그냥 나 좋다고 하는 놈, 그것도 돈 많은 놈 만나면 그게 인생 최고 행운이라니까. 팀장님은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소개를 받기로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남자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그 남자는 키가 작고 안경을 꼈으며 얼굴에 여드름이 좀 많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키가 약간 컸으니 170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키였죠. 제가 남자를 많이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딱 보기에도 별로 여자가 따르지 않을 외모를 가졌고 식사 자리에서 말을 하는데도 정말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진짜 말주변도 없고 뭐 흥미를 끌만한 것도 전혀 없었는데 또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게 얘기를 해주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 진짜 그쪽 보고 제 이상형이 딱 나타난 줄 알았다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제 스타일이세요. 네? 아, 저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그냥 그러고 다녀서 제가 뭐 보여드린 게 없는데. 긴 생머리에 보조개까지 들어가시고 잘 웃으시잖아요. 저는 그런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더군다나 희고 깨끗한 피부까지 완전히 제 이상형이라니까요. 저 그래서 일부러 그 공장에 볼 일도 없는데 더 많이 갔던 거예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화장도 잘 못하고 그래서 별로 예뻐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에요. 진짜 예쁘세요. 완전요. 저는 거짓말 못하거든요. 제게 꿀맛 같은 달콤한 말들을 내뱉는 그 남자의 말을 저는 정말 찰떡같이 믿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제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기분도 좋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남자가 이성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그냥 제게 해주는 행동에 저는 기대버리고 말았어요. 몇 번이고 찾아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꽃다발도 안겨주는 그 사람이 어느새 제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답니다. 사회에 나가서 단 한 번도 저를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제 마음이 더 빨리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워낙에 그런 사람을 잡아야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마음이 갔었던 것도 있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던 공장 언니도 제 출신이나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남자가 제게 찾아온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었거든요. 저희 공장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땅까지 있어서 평생 이런 공장 같은 데에 다니지 않아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어느덧 그 남자와 연인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룻밤까지 보내버리고 말았고, 저는 그런 저의 첫 남자와 당연히 평생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 역시 제게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말했고, 저는 승낙을 했었죠. 힘든 거 모두 다 던져버리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제 마음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린 순간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남자의 어머니였는데요. 얼마나 저를 노골적으로 싫어하시던지 진짜 그런 사람은 난생 처음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상처되는 말들을 골라서 하시던지 제가 너무 비참하고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고아라고 했지? 고아라.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애를 갖다 버릴 정도면 진짜 인생 막장인데? 내가 그런 부모의 자식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것 같아? 어디 넘볼 때를 넘봐야지. 세상에나, 고아들은 다 이렇게 거지근성이 있는 건가? 돈 좀 있는 남자한테 척 들러붙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아주 그냥.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 아이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변명하는 꼬라지 좀 보게. 뻔뻔하기가 아주 하늘 끝까지 닿겠네. 나 아들 둘 있는 거 하나 먼저 앞세워 보내고 지금 내 아들 달랑 하나 있는데 너 같은 애한테는 절대 못 주겠다.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부모라도 있던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애한테 나 우리 아들 절대 못 뺏겨. 알아? 차디찬 말에 제 가슴은 너덜너덜 찢겨지는 기분이었고, 저는 그 남자와 헤어질 작심까지 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피하고 다녔는데 그 남자는 이런 저와 결혼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면서 자신의 엄마에게 강하게 어필을 했나 보더라고요. 한 달쯤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어느 날 공장으로 남친 어머님이 찾아오셨고, 식음을 전폐한 자신의 아들에게 제발 같이 가달라고 말을 하시는 말에 저는 남친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이어졌죠. 하나부터 열까지 제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며, 시몬은 그저 친척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말고 벙어리처럼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인사 말고는 네라는 대답만 하라고 강요하시는 바람에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보잘것없는 고아 출신이고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결혼 후 남편은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신혼생활을 하며 한 6개월 정도 제게 잘해준 것 빼고는 이상하게 밖으로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저랑 한순간도 떨어져 있기 싫어하더니 밖에서 약속도 많아지고 제게 다가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제게 구박을 해도 제 편에서 얘기를 해주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도 했고요. 저는 점점 이 집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남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당연히 남편이 멀어지게 되니 임신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시모는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거 아니겠어요?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도 거의 하지 않게 되어버린 시점에서 임신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시모의 온갖 구박과 억지를 들으며 제 성격도 조금은 많이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아무 대꾸도 못하고 네네만 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저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때면 저도 한마디씩 말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내가 이래서 출신 성분 모르는 고아하고는 소통이 안 된다니까. 어쩜 이래, 어쩜. 니네 부모는 진짜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 어머님, 저도 궁금해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런다고 제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발 이제 고아라는 말씀 좀 그만해 주세요. 어머나 세상에나. 어쩌면 눈을 똑바로 뜨고 시애미한테 대들기를? 아이구야, 무서워서 어디 살겠니? 응?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아주 두 눈에 뵈는 것까지 없구나. 세상 말세나 말세야.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저는 진짜 어머님한테 잘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요. 너 그거 거짓말 아니니? 네가 나한테 잘하고 싶으면 어서 빨리 손주라도 순풍순풍 낳아야지. 내가 뻔히 손주 기다리는 거 알면서 그럴 수 있어? 내가 아들 하나 잃고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면서. 어머님, 그건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게 여자가 돼서 남자가 자꾸 옥에 끌어당겨야지.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젊은 여자애가 어쩜 그렇게 축 처져 있니? 여자 맛이 나야 뭐라도 하지. 으이구. 남의 속도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시모 때문에 정말 속이 상했지만 그나마 저도 대답이라도 하고 나니 마음이 아주 조금은 시원해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 시모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글쎄 남편이 어떤 배가 부른 여자를 데리고 시모와 함께 집으로 온 겁니다. 아니 여보, 누구셔? 인사해라. 이 집 손주 낳아줄 사람이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주를 낳아주다뇨. 못 들었니? 우리 집 손주 말이다. 우리 집 장손을 가진 몸이라고. 아니 어머님,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 이 여자 누구냐고. 어머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냐고. 그게 있잖아. 사실은 내 애인인데 임신을 해가지고 말이야. 뭐? 애인? 애인이라고 했어 당신? 당신 미친 거야? 그걸 지금 부인한테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말이야.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이 집안의 손주를 낳을 남편의 애인이라는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남편은 제 눈빛을 피했고 이어서 시모가 제게 말을 했어요. 네가 하도 애도 못 낳고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라도 애 만들어 오라고 했다. 이러다가 우리 집 대도 못 잇고 끝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안 그래? 그래도 이렇게 예쁘고 단정한 애가 우리 아들 아이까지 임신해 주었으니 고마운 거지. 어머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어머님 아들이 밖에서 바람 피워서 애를 만들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요. 그러게 왜 애도 못 낳고 민기적 거리냐? 나는 하루라도 빨리 애 낳으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 여자는 너랑 다르게 부모도 멀쩡히 생존해 계시는 사람이니까 괜히 너 그 막가파로 무식하게 대하지 말아라. 알겠냐?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어떻게 이런 짓을... 너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으냐? 응? 일도 안 하고 펑펑 놀면서 편하게 사는 거라도 끝내고 싶냐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애미를 형님으로 모시고 네가 둘째 부인으로 살아라. 돈 없는 고아 주제에 이혼녀 꼬리표까지 생겨서 살기 싫으면. 시모는 제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셨어요. 어쩌면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뻔뻔하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던 그 상간녀의 눈빛도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가정 있는 남자한테 불륜을 저질러 아이까지 가져놓고 어떻게 그 남자의 부인한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키가 남편보다 5cm는 더 넘게 커 보였고 임신 중임에도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고 있던 그 상간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남편과는 어울리지도 않은 사람이었죠. 저는 너무 황당하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되지 않을 감정을 가지고 화가 나서 그대로 집 밖으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라도 갈 곳을 찾아야 했어요. 이럴 때 엄마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울면서 어디론가 뛰어갔었죠.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저는 길거리 한복판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아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아원 선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 사회에 나와서 잠시 함께 살던 그 언니요.
아무 갈 곳도 없는 저를 그래도 1년간이나 같은 집에서 보듬어 주었던 언니가 생각나 그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언니는 혼자 살고 있었고 저는 그 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그 당시 만났던 남자친구와 오랜 기간을 사귀다가 결혼을 했었는데 남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울며불며 상황을 얘기하자 언니는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주면서 제게 말했어요. 홍진아, 네 마음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내 남편도 다른 년이랑 바람났으니까. 근데 있잖아, 화난다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바로 그냥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 네가 챙길 수 있는 거 다 받고 나와야 돼. 언니, 어떻게 그래? 나 지금 그 사람들 몽둥이로 다 두들겨 패버리고 당장에 그 집에서 나오고 싶다고. 나 혼자 예전처럼 살면 되잖아. 내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게 뭔 줄 알아? 현실에 대한 마땅한 해결 방안도 없이 막무가내로 내 감정대로 해버린 거야. 이게 내 감정이랑 현실은 너무나 다르더라고. 내가 만약 지금 그런 상황이 온다면 천천히 위자료부터 알아보고 증거를 모아서 대비를 한 후에 이혼할 것 같아. 홍진이, 너 절대로 지금 이 감정만 생각해서 이혼하지 마. 할 때 하더라도 준비를 해서 하자. 언니가 도와줄게. 응? 언니, 나 어떡해? 정말 나 어떡해? 언니의 충고를 들으며 추스려지지 않는 마음을 안고 하룻밤을 그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결심했죠. 억울해서 이대로는 그냥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고요.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혼하는 것이 그들한테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꼴 보기 싫어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고 저는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모의 집에서 그 상간녀랑 지낸다고 하며 짐까지 싸들고 갔더군요. 저는 독한 마음을 먹고 짐을 싸서 시모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던 시모와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 아주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네가 여기 어떻게? 그 짐은 또 뭐니? 어머님이 둘째 부인으로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죠 뭐. 그렇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요 뭐. 그래도 제 남편인데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죠. 떨어져 살면 되나요? 그래. 뭐 돈도 없는 고아니 뭐 쫓겨나기 싫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아무튼 들어와라. 네, 어머님.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던 대로 하세요. 저도 제가 생활하던 대로 하고 살 테니까. 무작정 들어오긴 했지만 시모의 집에서 지내는 것은 정말 너무나 역겨운 일이었어요. 저는 그 집에서 얼마 동안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죗값을 받게 하고 제가 당당하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자료도 찾아보고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다니면서 말이죠. 그러는 동안 뭔가 상간녀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주로 시모와 짝짝꿍이 되어 뱃속에 아이 옷과 육아용품을 준비하러 다니며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었는데요.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는 아주 이상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어요. 아, 그러게 오빠. 좀만 기다리라니까. 이 집에서는 아주 손주 생겼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어. 애만 낳으면 내가 애 몫으로 하나 거하게 챙겨놓을 거라고. 걱정 마. 오빠, 사랑해.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먼저 전화하지 마. 알았지? 이 집 노인네가 아주 눈치가 백단이야. 산부인과 같이 간다고 아주 얼마나 안달복달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나 초산 아닌 거 혹시라도 알면 개박살 날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조금만 참아줘. 내가 틈 나는 대로 연락할게. 알았지?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분명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처럼 생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내막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들은 얘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완전히 속고 있는 거라고. 내가 지금 뭘 들은 줄 알아?
그 잘난 당신 애인께서 어떤 남자한테 사랑을 속삭이더라. 뭐? 당신 지금 미쳤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당신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야. 이 집안에 돈 때문에 일부러 접근한 거라고. 진짜야. 내 말 들어야 돼, 여보. 야, 정말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그러지 말자. 당신 마음 안 좋은 거 알아. 누가 좋겠어? 이런 상황이면 나라도 좋지 않겠지. 괜히 우리 집 장손 가진 사람한테 그런 나쁜 말 하지 마. 이렇게 나오면 진짜 나도 너무 힘들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가 오히려 모든 것을 지어내서 그 상간녀를 모함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멍청한 놈은 돈 주고도 못 고친다더니 남편의 꼬라지는 꼭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저는 혼자 있던 그녀를 향해 다가가서 말을 했죠. 똑바로 말해. 당신 이 집안에 왜 온 거야? 뭐 때문에 접근한 거냐고. 뻔히 가정 있는 남자인 거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들어와 앉아있을 수가 있어? 무슨 꿍꿍이야 도대체? 아이씨, 별것도 아닌 게 자꾸 귀찮게 할래? 너 시어머니한테 못 들었니? 쫓겨나기 싫으면 둘째 부인으로 입 닥치고 잠자코 있으라잖아. 그나마 이 집안에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고 싶으면 조용히 그냥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뭐?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너 각오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네 더러운 꿍꿍이 내가 꼭 파헤쳐서 다 까발릴 거야. 아까 어떤 놈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한 얘기 내가 다 들었다고. 너 가만 안 둬. 야, 지금 네가 하는 얘기를 누가 믿어줄 것 같아? 똑똑히 현실을 직시해. 나는 지금 이 집안의 장손을 임신한 몸이라고. 지금 네 처지에 있으면 무슨 말을 못 지어내겠니? 마음대로 지어내봐 어디. 이 집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나? 뻔뻔하기가 상상을 초월하던 상간녀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시모와 남편을 붙잡고 상간녀는 얼마나 연기를 하던지 울며 불며 제가 자신을 모함했다고 하는데 아주 눈뜨고는 봐주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시모는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집 장손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면 당장에 돈 한 푼 없이 쫓아낸다며 협박까지 하시더군요. 아주 어디서 출신 성분도 모르는 더러운 년이 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고 너 내가 아주 당장이라도 쫓아낼 수 있다고. 돈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내쫓겨 볼래? 잠자코 둘째 부인으로 입 닥치고 있지 못해? 시모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그 상간녀를 믿고 있던지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갈 때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쫓겨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어머님, 입 닥치고 둘째 부인으로 살겠습니다. 네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잘 두고 보시죠. 남편과 시모는 울고 있던 상간녀를 달래주느라 바빴고 저는 홀로 건너방에 들어와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 날이 되었고 상간녀는 산부인과에 간다고 하더군요.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병원에 함께 가겠다고 하는 남편과 시모를 굳이 떼내고 혼자서 간다며 상간녀는 나갈 채비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서운했는지 시모가 상간녀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병원에 같이 가는 게 그리도 싫으냐? 남들은 며느리랑 병원에 같이 가서 심장 소린가 뭔가 그런 것도 듣고 초음파도 같이 보고 한다던데 넌 왜 그렇게 혼자 가는 거냐? 응? 이번에는 나랑 같이 가자. 어머님, 괜히 불편하시게 거기 가서 기다리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병원이 좀 유명해서 사람이 많고 그렇거든요. 제가 초음파 사진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나는 그래도 꼭 같이 갔으면 하는데. 나 건강해. 그것 좀 기다린다고 뭐 어디 안 아프다고. 매번 혼자만 가니까 시애미가 좀 서운하다 얘.
어머님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는 꼭 같이 가요. 이제 곧 만삭이라서 매주 병원에 갈 것 같거든요. 수술 날짜도 잡아야 하고. 수술? 왜 벌써 수술 날짜를 잡아? 그 웬만하면 자연분만해서 다들 낫는데 선생님이 수술하래? 뭐 어디 문제 있는 거야? 응?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아직 몰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상간녀가 하는 말은 몹시도 수상했습니다. 말까지 더듬으면서 둘러대는데 제가 듣기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 여태까지 산부인과에 단 한 번도 남편과 시모가 동행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평소에도 엄청 잘 챙겨주는 시모나 남편이 한 번도 따라간 적이 없을 정도면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만하면 임신한 여자가 혼자 산부인과에 다니지는 않잖아요. 남편이 그렇다고 바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혼자 가겠다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산부인과에 나갈 채비를 하던 그녀를 저는 뒤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몰래 미리 밖에 나가 있다가 집 근처 골목 끝에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녀가 나와 병원으로 향하는 걸 택시를 잡아 뒤따라갔죠. 병원은 집에서부터 꽤 먼 큰 병원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그녀는 유유히 자신의 담당 선생님의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모자까지 푹 눌러쓰고 주변을 맴돌았으며 드디어 그녀가 순서가 되어 담당 선생님의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살짝 그 방 앞에 서 있다가 들리지 않게 방문을 살짝 열어두었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눈치채지 못하고 진료를 보고 있었고 저는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을 고스란히 들을 수 있었죠. 산모님이 아무래도 이번이 4번째 제왕절개 출산이다 보니 조금 위험한 출산이긴 합니다. 그 예정일보다 진통이 빨리 올 수 있으니 날짜를 좀 앞당겨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네 선생님. 저기 사실은 제가 재혼을 한 거라서 4번째 출산인 걸 그 집에서는 모르거든요. 죄송한데 이건 좀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초산으로 알고 계셔서. 담당 의사의 말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초산으로 이 집안의 장손을 낳아줄 여자로만 생각했던 상간녀가 이번이 4번째 출산이라뇨. 그럼 이 여자는 이미 결혼을 했던 전적이 있는 여자란 말입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나갔고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첫째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긴 하세요? 사람을 들이려면 좀 제대로 알고 들이세요. 어디서 애를 셋이나 낳고 굴러먹다 온 여자를 데려다가 장손을 낳는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원. 아니 얘가 정말 미쳤니? 너 당장에 나가라. 그딴 소리 하면서 우리 집안 장손한테 저주나 퍼부을 거면 당장에 나가. 너 같은 년은 내가 평생 얼굴도 보기 싫다. 누군 뭐 잊고 싶은 줄 아세요? 저도 진짜 역겹고 토 나오거든요.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제 발로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나마 이 얘기해 드리는 건 어머님 충격받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실까봐 말하는 거니까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셨어요? 시모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절대로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누명을 씌운다고 생각하고 계셨죠. 저는 그대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제대로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집에는 단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상간녀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 어떻게 할지는 그들이 판단할 몫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니까요. 이미 결혼 생활 중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어 놓았고 그 증거가 분명히 있으니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며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시모는 뜻밖의 말을 재개하더라고요. 저기 그 병원이 어디냐? 그 병원 어디냐고? 무슨 병원이요? 우리 애가 다니는 산부인과 말이다. 내가 좀 알아봐야겠어. 확실하게.
참나, 아까는 그렇게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일단 병원 이름부터 대봐라. 얼른. 시몬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제게 산부인과가 어디냐고 물으셨고 그 길로 곧바로 산부인과에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누구를 시키셨는지 아마도 상간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계셨나 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시몬은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화를 삭히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 상간녀가 남편과 함께 밖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상간녀를 향해 시몬은 소리치셨어요. 너 우리 집에 왜 들어온 거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야? 애를 셋씩이나 낳아놓은 년이 어디라고 이 집에 들어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또 저 여자가 그랬어요? 어머님, 저 여자 말 믿으세요? 지금 자기 처지가 저 모양이니까. 야, 우리 며느리 핑계대지 말아라. 너 똑똑히 말해. 사실대로 말하라고.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야? 너 술집에서 일도 했다고 하던데 맞니? 응? 너 내가 알고 있는 애가 맞긴 한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술집이라뇨. 저 정말 억울해요,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못 믿으세요? 네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들었다. 4번째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첫 애를 제왕절개를 해서 자연분만은 안 된다고 하던데 너 이거 정말이니? 애 셋을 이 병원에서 다 낳았다는데 어디서 도대체 어떻게 굴러먹다 온 애냐고. 어디서 감히 내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한테 접근을 해서. 어머님 아니에요. 정말 저는 아니에요. 억울해요, 억울해. 애기가 듣겠어요. 시몬은 이미 상간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긴 돈 많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시모가 순순히 그렇게 남을 믿으실 분은 아니죠. 고집도 세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자기 아들인 사람이니까요. 제가 전화 통화를 들었다고 하기 전부터 이미 그 상간녀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계셨던 치밀하신 분이셨어요.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역겨워 구토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 집을 빠져나와 버렸어요. 집을 나와 고아원 선배 언니네 집으로 향했고 당분간 그곳에 머물며 이혼 소송부터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 후로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틀 후 제게 전화를 건 시몬은 제발 다시 집으로 들어와 달라며 상간녀와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얘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어디 그런 애를 데려다 놓고.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듣기 싫어요. 제가 소송 건 위자료나 준비해 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그쪽 집안과 정리하고 싶으니까. 예,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없겠니? 응? 우리 아들 지금 몸져 누웠고 나도 이틀째 물 한 모금도 못 넘기고 이러고 있다. 그년이 말이다. 그년이 아주 작정하고 우리 집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거더라. 알고 보니 같이 살고 있던 남자랑 애들도 다 그대로 있고 우리 집 땅 문서를 어떻게 상속받으려고 길을 쓰고 우리한테 붙어 있던 것이더라고. 뱃속의 애도 우리 집 핏줄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그런 불려시한테 당한 건지.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돈 없고 고아 출신이라고 그렇게 사람 대접도 안 해주시던 게 어머님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이제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다고요.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살려주라. 응? 우리 아들 좀 살려줘.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비마. 나 작은 아들 잃고 큰 아들 달랑 하나 남았는데 우리 아들까지 잘못되면 나 죽는다. 얘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제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주면 안 되겠니? 참나, 기가 막혀서. 도대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세요? 됐고요. 앞으로 이런 일로는 다시는 전화 통화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소송한 내용 잘 확인하시고 위자료나 준비하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시모와 남편 그리고 시댁 친인척들까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고 다시 들어와 이 집안의 장손을 낳아달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웃기고 기가 막히던지요.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간녀라는 여자는 그렇게 모든 것이 탄로나고 그 집을 나갔는데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끝까지 우기다가 남편이 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라고 하며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니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모는 그 상간녀한테 이미 꽤 많은 돈도 주었나 보더군요. 그리고 장손을 낳아주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까지 했었을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거든요. 저는 시댁 식구들의 살려달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로 완벽하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가지고 혼자 살 집을 얻었고 제가 배운 기술을 살려 작은 미용실에 취직도 했죠. 제가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고아원 언니는 그 얘기를 같은 고아원 남자친구에게 전했던 모양이에요. 그 친구는 저와 고등학교 때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냈던 친구였는데 해외로 돈을 벌러 간다고 하며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우연히 다시 만난 그 친구는 정말 너무나도 건강하게 멋진 남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아 출신이고 어디 기댈 곳이 없던 그 친구와 저는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다시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저는 이혼 후 5년 만에 재혼을 하게 되었고 한 아이의 엄마까지 되었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아이가 생기지 않더니 이번에는 결혼하고 1년 만에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아이도 부부가 간절히 사랑하고 원해야 찾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부모도 없고 가진 재산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예전 공장에 함께 다니던 선배 말에 의하면 전 남편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나이도 먹고 이혼 전력도 있고 외모도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누구 하나 들어오는 여자가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사람이 사람다워야 여자도 생기는 법이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누가 제대로 사랑을 하기나 하겠어요. 어떻게 살든지 자기 마음이지만 최소한 저한테 했던 것처럼 그런 취급은 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무심코 던진 돌에도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저를 돌보듯 취급하고 고아라고 무시하고 구박했던 그 시간은 정말 너무나 비참했거든요.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행복해졌으니 이런 이야기도 꺼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속이 한결 편안해진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